퇴근길 인문학 수업 멈춤 파트 1. 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고 그 바탕이 철학, 즉 인문학이기 때문에 프랑스 국민들은 바칼로레아가 치러지는 날이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궁금해하고, 토론회장에서는 학자와 시민들이 모여 시험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말한다. 이렇게 그들은 인문학에서 삶의 답을 찾고 있다. 인문학에서 답을 찾으려는 시도는 정보통신 기술 등 첨단 산업에서도 활발하다. 인문학과 예술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필수 과목으로 꼽힌다. 잡스는 생전에 애플은 언제나 인문학과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존재했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인문학이 없었다면 나도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미국의 경제주간지 포브스의 기자 조지 앤더슨은 왜 인문학적 감각인가라는 저서에서 인문학은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돈이 되고 고용을 창출하며 혁신의 중심이라고 주장한다. 인문학이 중요해진 시기에 이 책은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여줄 책이라고 하겠다. 이 책은 다음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생존과 공존, 대중과 문화, 경제와 세계, 철학과 지혜, 생태계에서 배우는 삶의 원리. 어느 곳이든 환경은 한정된 법이라 우호적인 상황이 무한정 펼쳐지지는 않는다. 먹이가 부족해지거나 살아갈 공간이 모자라거나 혹은 배설물과 쓰레기로 오염돼 병균이 생겨나기도 한다. 주거 공간이 열악해지면 슬슬 환경으로 인해 압박을 받는다. 이런저런 이유로 번식에 한계가 있는 건 당연지사다. 레밍은 대략 4년 주기로 급증했다가 대량 사망하고 개체수가 줄면 빈 공간을 이용해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주기적인 사이클을 보인다. 레밍이 한꺼번에 죽었을 때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먹이가 모자라 굶어 죽은 게 아니었다. 과밀화 상태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증하면서 질에 흥분하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돌변해 정상적인 대사 리듬이 깨어진 상태였다. 검은 기운이 덮친 레밍을 포식자가 잡아먹는 건 식은 죽 먹기다. 그렇다고 극한의 스트레스가 삶을 반드시 망가뜨리는 건 아니다. 생태계에서 존재감이 뚜렷한 생물들을 조사해보면 진화 과정에서 대부분 절망을 마주했던 과거가 뒤따라온다. 북극해와 주변 육지를 오가며 지구상 최고 위도에 사는 북극곰이 딱 그렇다. 북극곰이 등장한 시기를 핵게놈 분석 자료로 따져보면 진폭은 크지만 대략 60만 년 전후로 드러난다. 북극 해안의 어떤 불곰 개체군이 먹이를 바꿨다는 증거인데 잡식성인 불곰이 육식동물로 변신하기 위해 완전히 다른 직업을 택했다는 얘기다. 불곰은 잡식성이긴 해도 식물성 먹이가 약 90%에 달한다. 이에 반해 북극곰은 먹이의 90%가 육식으로 포유동물 중 육식 비중이 가장 높다. 이빨을 비롯한 신체 변화 없이 먹이를 완전히 바꾸는 일은 처절한 생명력이라는 표현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북극곰의 조상은 불곰이다. 빙하에 갇혀 죽음과 맞닥뜨린 불곰이 한계 상황을 넘기며 기어코 살아남아 북극곰이 되었다. 북극곰 진화의 시발점은 고위도 지방으로 진출한 불곰 무리 일부가 빙하에 고립되었던 시기부터다. 빙하기 사이사이에 온도가 올라가는 간빙기가 되면 불곰 개체군은 따스해진 기후 때문에 먹이를 찾아 고위도로 올라가 산다. 그런데 수백 년 넘게 축적된 엄청난 규모의 빙하가 무너져 내리면서 불곰이 시베리아 동쪽 끝 바닷가에 덜컥 갇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먹이를 찾아 장거리를 자주 이동하는 불곰은 낯선 환경을 심심찮게 겪었겠지만 허물어져 떨어지는 빙하는 공포 그 자체였을 것이다. 주변은 삽시간에 묻히고 눈사태로 불곰 여럿이 생명을 잃는다. 눈사태를 당하며 그 지역 동물 모두가 무너진 빙하에 얼떨결에 고립되었다. 시간이 흘러 회색보다 더 밝은 흰 털로 덮인 곰이 태어났다. 피부는 까만색 그대로인데 털로 가야 할 멜라닌 색소 입자가 차단된 돌연 변이가 생긴 것이다. 하얀 털은 얼음에서 사냥할 때 위장이 쉬워 살아남기 좋았다. 결국 생존에 유리한 흰 털을 가진 곰이 무리를 지배하게 되었다. 기름기 많은 먹이를 먹어대면서 그들의 피부와 털은 두툼해졌고 어떠한 추위에도 거뜬히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북극곰처럼 몸집이 큰 동물이 빠른 속도로 몸의 색깔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빙하에 고립된 무리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이다. 작은 규모의 개체군에서는 뜻하지 않은 유전자 변이로 예측 가능한 유전자 빈도가 달라지는 일이 종종 있다. 무리 내 유전자 빈도가 짐작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유전자 부동이 흔히 일어나는데 이 뚱딴지 같은 유전자가 그 개체군 전체의 특징으로 자리잡게 된다. 북극곰의 탄생은 난데없는 유전자 돌연 변이로 인해 갑작스레 생긴 것이 아니다. 생물의 행동은 유전자의 영향을 받지만 유전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바뀔 수 있다. 극도의 선택 압력을 받을 때 적은 규모의 개체군은 완전히 사라지거나 혹은 변신한다.
극한의 스트레스가 간절한 생명의지를 만나 변신으로 이어진다. 뭉쳐야 산다. 레민과 달리 뭉쳐서 잘 사는 동물들도 있다. 동아프리카 열대초원에서 건조한 땅속 수킬로미터를 헤집고 다니는 벌거숭이 두더지쥐가 그런 부류다. 핑크빛의 주름 잡힌 누런 피부는 털이 거의 없고 절연 능력이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늘 상처 입고 고통에 시달릴 것 같지만 피부 통증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항암 능력도 갖췄다. 예민함 대신에 충실한 인내심을 발달시키며 공동체로 살아가기 딱 좋은 품성으로 거듭났다. 그 까닭에 몸집이 10cm밖에 안 되지만 수명은 30년이 넘어 설치류 중 최고령을 기록한다. 심장 박동수와 호흡수는 동물의 몸집에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는데 몸집이 작고 대사 속도가 빠른 동물들은 수명도 짧다. 몸집이 좀 더 큰 일반 쥐의 평균 수명이 2년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벌거숭이 두더지쥐의 수명은 획기적이다.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땅속에서 덩이줄기를 먹는데 오랫동안 굶으면 대사 속도를 4분의 1까지 줄일 수 있고 호흡수도 줄여 산소를 최소한으로 쓰면서 웬만한 건 참아낸다.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혼자서는 살지 못해 생식과 일 담당자를 구분한 분업체제를 갖춰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 그러나 협업해야만 살 수 있다고 모두 약자는 아니다. 개미는 전 지구에 퍼져 살고 육상동물 생물량의 15에서 25%에 달할 정도로 번성했다. 뭉쳐서 뜬 경우다. 방식이 다르지만 흡혈박쥐는 상호 애타적인 협력 관계로 똘똘 뭉쳐서 서로를 살린다. 흡혈박쥐는 피를 먹지 않고는 이틀밖에 살지 못한다. 그렇다고 매일 밥 먹이를 찾기도 어렵다. 피를 먹지 못한 박쥐가 다른 박쥐에게 구걸하면 이에 공감한 박쥐는 적은 양의 피를 개원해 먹여준다. 배고픈 이웃을 배려하며 삼켰던 먹이를 개원해는 행동으로 박쥐들은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굶주리는 박쥐 없이 집단은 견고하게 개체수를 늘리고 추운 날이면 함께 모여 체온을 유지한다. 흡혈박쥐는 어두운 굴이나 빈 건물, 나무 구멍에 거꾸로 매달려 많게는 수천 마리씩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서로 응원하며 한계를 넘어서는 동물들은 우리 인간에게 강한 울림을 준다. 고통스러운 일도 당연한 듯 해내며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과정은 경이롭다. 너를 이해해. 정의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적이 있다. 2010년 즈음이다. 때마침 번역 출간된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불을 지폈다. 이 책이 폭발적으로 팔려나간 것은 우리 사회가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정의에 목말랐다. 내용보다 제목에 열광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왜 정의를 갈망했을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학교까지 정규 교과 과정을 거쳐 사회인이 된 사람치고 부조리한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 사회에 나가서는 더 깊은 세상의 쓴맛, 단맛, 짠맛을 보게 된다. 모든 조직에는 정치라는 게 존재하고 줄을 잘 서야 출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줄은 본인의 능력만이 아닌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출신 지역 등을 모두 아우른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의 구성원은 삶이 행복하지 않다.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장애,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간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 환경으로 울분과 서름을 겪으면서 스트레스가 심화하기 때문이다. 울분과 서름이야말로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조직 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상황으로 자신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생각을 곱씹다가 결국에는 내가 못나서 사회에 어울리지 못했다는 자기 혐오의 감정에 빠져드는 것이다. 샌델이 주장하는 정의는 윤리, 경제, 정치 등 크게 세 가지 담론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정작 마이클 샌델 교수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놨을 뿐 답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철학적인 사색을 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심오한 철학적 사색이 필요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관련된 질문들은 어떨까? 2018년 동계올림픽에서 스타 플레이어를 위해 다른 선수를 희생시킨 빙상연맹의 결정은 정의로운가? 한 체대 출신과 비한 체대 출신의 차별은 과연 정당한가 같은 질문들 말이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불의도 못 본 척하고 이익만 챙기면서 겉으로만 국가의 대의를 논하고 정의를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인간은 동고동락하는 사회적 존재다. 타인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나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독일의 루터 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마틴 니밀러는 반공주의자로 처음에는 히틀러의 등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히틀러가 국가와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유대인을 잡아들이게 되자 히틀러를 반대하는 독일 성직자 그룹의 지도자가 되었다. 결국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 감금당하게 된다. 그가 쓴 시를 읽어보면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에서 배려와 연대가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거대한 철학적 담론 대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사는 이 땅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생각이 현재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닐까. 처음에 나치는 공산주의자를 잡아갔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을 잡아갔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노동운동가를 잡아갔다. 역시 침묵했다. 나는 노동운동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가톨릭 교도를 잡아갔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가톨릭 교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부터 내 이웃이 잡혀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침묵했다. 그들이 잡혀가는 것은 뭔가 죄가 있어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친구들이 잡혀갔다. 그때도 나는 침묵했다. 내 가족들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내 주위에는 나를 위해 이야기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틴 리밀러. 어린 왕자는 동화가 아니다. 어린 왕자는 1941년 조국 프랑스가 독일의 점령에 들어가 생택쥐 페리가 미국의 망명에 있던 당시 쓴 작품이다. 그의 머리는 조국과 친구 레옹 베르트 아내 콘수엘로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내와 별거 중이었는데 어린 왕자를 쓰면서 아내와 화해했다. 그러니 어린 왕자는 그의 삶의 결정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장미에 대한 증오와 그리움. 생택쥐 페리의 아내 콘수엘로 순시는 엘살바도르 출신으로 이미 2번의 결혼을 했던 미망인이었다. 생택쥐 페리는 1931년 어느 파티에서 콘수엘로를 만나 결혼한다. 귀족 가문이었던 생택쥐 페리 가족은 콘수엘로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의 나이에 결혼해 2년 만에 남편을 잃었고 재혼 후 또 1년 만에 두 번째 남편까지 잃은 비운의 여인이었지만 화려한 미모와 예술적 감각을 자랑했다. 하지만 며느리로 인정받지 못했던 콘수엘로의 삶이 행복했을까? 게다가 세 번째 남편 생택쥐 페리의 모험 비행으로 그녀는 늘 불안했을 것이다. 생택쥐 페리와 아내 콘수엘로가 별거를 시작한 시기는 생택쥐 페리가 리비아 사막에 불시착하고 돌아온 후다. 실종된 지 5일 만에 돌아온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 콘수엘로는 세 번째 남편까지 죽게 만들었다는 주위의 시선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그녀는 남편이 돌아오자 이혼을 요구한다. 리비아 사막에서 살아 돌아온 남편에게 그의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다. 생택쥐 페리는 그런 아내를 이해할 수 없어 결국 미국 망명길에 올랐다. 어느 날 우연히 히치콕 출판사 사장은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 앉아 냅킨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생택쥐 페리를 만나게 된다. 출판된 몇 권의 책이 인기를 끌어 생택쥐 페리는 미국 내에서도 꽤 알려진 인물이었다. 출판사 사장은 그에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나온 책이 어린 왕자다. 그는 자신의 내면이 투영된 어린 왕자라는 인물을 내세워 아내에게 고백했다. 가시만을 탓하고 향기를 맡지 못했던 지난 과거를 후회하면서 말이다.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주문했던 출판사의 요구와는 달랐지만 어린 왕자를 통해 저자는 마침내 아내와 화해하기에 이른다. 미국 뉴욕 망명지에서 생택쥐 페리는 나치치하에 있는 조국에 대한 걱정이 컸다. 아내와 다투었고 리비아 사막에 불시착해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망명이었지만 작가로서 유명해진 그를 나치들은 그냥 두지 않았다. 애국심이 남달랐던 그는 어린 왕자 집필 후 조국에 돌아가 공군에 재입대했다. 나이가 많아 비행할 수 없었지만 마지막 비행을 하게 해달라는 그의 간곡한 청을 군은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5번의 비행만을 허락받고 독일군 정찰에 나섰다. 출판사에서 보낸 카편집 상태의 어린 왕자를 비행기 옆 좌석에 두고서 말이다. 그렇게 비행에 나섰던 그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 이후 어린 왕자는 미국에서 출판되었다. 스토리 전체를 관통하는 작가의 목소리는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겉만 보고 판단했으므로 코끼리를 먹은 보아구렁이를 모자로 보았고 사막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장미의 향기를 맡지 못하고 가시만을 본 것이다. 그걸 깨닫고 나서야 생택쥐 페리는 비로소 612호 자신의 별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삶이란 모든 관계망 안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고 하지만 물이 빠지고 난 뒤에야 육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사랑에도 기술이 있다고 하듯 좋은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상대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각도를 조금만 바꾸는 것,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국적 회사 화이자의 회장은 매일 아침이면 양복 주머니 한쪽에 동전 10개씩을 넣었다. 그는 사람을 만나 상대의 말을 경청했을 때 동전 1개를 다른 쪽 주머니에 넣고 10개가 다 옮겨졌을 때 하루를 마감했다고 한다.
남의 말을 경청하는 일이란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일이다. 시간과 마음을 들여야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 쉽다.